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2018년 4월 27일 저녁 8시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 2시간 전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읽고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에 발표되었던 노무현 김정일 회담에서 나온 14선언과 한 60%가 겹칩니다. 서해 평화지대라든지 등등. 다만 차이는 그때는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실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실천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안보는 위태롭게 되고 국론 분열은 심해질 것이고 한미동맹은 균열이 될 것이고 더구나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언문을 읽어보면은 감정적 민족주의 또는 원초적 민족주의, 이것도 좋은 말이고 사실은 가짜 민족주의, 인종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 이것을 앞세운 선동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어떤 국가가 할 수 있는 말을 넘어서서 일종의 운동권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관념적이고 환상적이고 그리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법치 체제를 유지해왔던 안보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문서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반공의식을 부인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따라서 5천만 국민들의 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방향의 합의문입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말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선언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전쟁 행위를 한 자는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의 아버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며 라고 어떻게 선언을 합니까? 이 선언이 일종의 속임수죠. 전쟁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전쟁이 없을 것이다. 아니, 미래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점을 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전쟁 범죄자와 함께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가해자인 김정은과 함께 핵 폐기도 하지 않았는데 핵을 폐기한 다음에 이런 선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 폐기의 제1보도 듣기 전에 어떻게 전쟁이 없다고 미리 선언을 합니까? 더구나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말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말로 전쟁이 끝난다면 이 세계는 벌써 파라다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자,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 이거 틀렸습니다. 냉전의 산물이 아닙니다. 냉전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분단과 대결이 없어져야죠. 이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 전쟁 범죄자들이 계속 한국을 도발하고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핵무장을 지속하면서 수시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려 하고 외국까지 쫓아가서 아웅산 테러하고 비행기 폭파하고 천안함 공격하고 연평도 포격한 그 결과로서 지금 분단과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완전히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엽니까? 원인 진단이 틀려먹었는데 분단과 대결의 원흉이 김정은인데 김정은이가 말하는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은 이거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 다음에 해놓고 1 이렇게 나옵니다. 1. 이 민족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입니다. 한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나올 때마다 한국의 안보 구조를 하나씩 해체해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민족이 여기 완전히 독약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루감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이거 얼마나 거창하고 관념적이고 이 말 읽어보면은 실천은 불가능한 아주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설교문 같기도 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기서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나옵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루감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 이게 참 골치 아픈 표현입니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 그러면 휴전선을 없애겠다는 이야기겠죠. 민족이 하나가 되자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되려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없어져 주어야죠. 그렇게 해야 자유민으로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2,500만 한민족을 난쟁이로 만들고 로봇으로 만들고 영양실조로 만들고 한국인보다 키가 남한 사람보다 12cm나 짧게 만들고 평균 수명은 12년이나 짧게 살게 만들어 놓고 민족의 혈맥을 이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을 수가 있습니까?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남북한이 통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자유통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의 안보를 집중적으로 해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쭉 나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결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여기서 온결의가 누굽니까? 김정은이 여기 우리 결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도살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죽인 사람의 숫자는 수백만을 헤아립니다. 거의 전부 다가 한민족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어떤 외국인보다도 더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민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한국인들을 들뜨게 만들어서 눈을 멀게 한 다음에 한국의 안보 구조를 하나씩 해체해 나가겠다는 합의입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느냐? 1.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다. 이것도 좋은 말은 다 모아놨는데 다 북한이 깨어버린 약속을 또 한 번 이행하겠다고 거짓 약속한 것이죠.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여기서 또 민족이 나왔습니다. 민족이 한 번 나올 때마다 한국인들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말은 좋죠. 그런데 민족이 누구냐? 북한은 대한민국의 애국자를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김정은 집단을 민족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민족이란 개념 규정을 더 정확하게 해야죠. 최소한 동족 학살범은 동족을 치는 전쟁 범죄자는 민족에서 제외해야죠. 그러지 않고 민족 하면은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보통 북한에서 말하는 자주는 한미동맹 해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다. 남북관계는 남북 사이에서 이루어진 모든 합의는 다 북한이 깼습니다. 가장 좋은 1991년의 남북 기본 합의서도 북한이 깼어요. 거기에 대한 사과, 개선 방향은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것을 이행한다고 하는데 누가 보장합니까?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보장합니까? 이걸 누가 강제를 합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는 조항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거 과거에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족적 화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민족적 화해를 하려면은 민족적 화해를 제일 깨친 6.25 전범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하고 국군포로 아직 억류하고 있는 사람들 돌려주고 납북자 20만 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할 리가 없죠. 그런 거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 민족적 화해라는 말은 민족적 화해란 말을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앞세워 놓고 민족적 화해에 방해가 되는 반공체제를 포기한다. 국가보안법 포기한다. 단합을 막는 한미동맹 해체한다. 그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각계각층이라고 하지만은 한국에 있는 좌파, 친북, 종북단체와 북한 노동당 정권이 서로 교류를 하는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교류 왕래에 한국의 애국 세력, 우파 세력, 자유진영이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또 민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세에 과시하기로 했다. 자, 민족 공동행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항상 써먹는 남한의 애국 세력,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포위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통일전선 전략이죠. 통일전선 전략. 그리고 태극기를 없애버리고 한반도기를 올리겠다는 것. 즉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고전적인 전략을 또 펴고 있습니다. 또 민족 나옵니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재반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북한의 전쟁 범죄 행위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죠. 그게 바로 납북자 20만 명, 국군포로 6만 명, 그리고 이산가족이죠. 이걸 왜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라고 이렇게 흐려버립니까? 여기에 왜 대한민국 대통령, 피해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장을 찍습니까? 여기 왜 국군포로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납북자 이야기가 왜 여기 안 나옵니까? 이산가족 친척 상봉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모든 이산가족이 만나려면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과거 자판 정권 시절에 이산가족 한 가족이 만날 때마다 10억 원씩의 각종 지원을 북한에 했다는 주장이 이산가족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물원식 상봉으로 그친 거 아닙니까?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민족 나옵니다.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거는 완전히 대북 제재를 흔들겠다는 겁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대북 제재를 흔들겠다는 겁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하려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스스로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북한과 균형적 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14선언에서 나오는 유무상통,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서로 나누어 갖자. 이 강도심보죠. 이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게 북한과 키를 맞추는 것이다 하는 이런 쪽으로 아마 해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14선에서 합의된 사업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북한에 뭐 해주고 하는 돈 쓰는 겁니다. 몇십조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그때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북 제재를 허물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비핵화를 하기도 전에 이 이야기부터 꺼내면은 비핵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이게 실천되는 과정에서는 아마 한미 관계라든지 한국과 국제사회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한다. 왜 개성지역에 설치합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하든지 중립지대에 설치를 해야죠.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은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운,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 김일성 세력을 민족의 챔피언으로 축혀 올리면서 한국의 방공체제, 한미동맹, 그리고 핵문제, 대북제재를 허물어서 한국의 안보를 해체하겠다는데, 김정은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2018년 4월 27일 밤 8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해설에서는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려는 흉계가 들어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비핵화 문제 등 이른바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약속과 선언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언문 2가 주로 그 항목입니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야, 이게 이제 앞으로 골칫거리입니다.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적대 행위를 누가 해야 합니까, 지금? 지금까지 적대 행위는 북한이 했고 우리는 적대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방어적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적대 행위를 누가 원인 제공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적대 행위를 무조건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면은 우선 한미 군사훈련은 적대 행위가 아닌데 북한은 적대 행위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거 중단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면은 한미동맹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훈련을 못하는 군대는 있으나 안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철 덩어리하고 비슷합니다. 군대는 평소는 훈련하는 조직이고 전시에는 전쟁하고 싸우는 조직입니다. 훈련과 전투는 같습니다.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단 말이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논의되고 시행되고 할 것이냐. 그게 바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안함 폭침을 사과 인정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적대행위 전면 중지하자. 그러면은 강도가 계속 강도질을 하고 다니는데 그럼 강도와 형사가 서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 그러면 강도를 체포하지 말자는 이야기이든지 강도 행위를 그냥 막으려 들면 그것이 적대행위다 해가지고 강도가 오히려 형사를 고발하는 그런 꼴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산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비무장지대에서 도발은 북한이 도맡아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 확성기 방송은 이것은 완전히 민족 확성기 방송 중단이야말로 민족 반역행위입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진실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이 바로 진실을 전하고 자유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김정은을 위해서 자유를 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킨다? 전단 살포를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독재자에 대한 굴종이고 독재를 강화시켜주는 민족 반역행위입니다.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든다. 글쎄요.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든다.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려면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실질적인 평화지대입니다. 왜 그러냐? 북한이 적대행위를 하면 우리가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요. 겁이 나서 도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평화지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대행위를 서로 안 한다고 하면은 강도가 개과천선해가 자수를 합니까? 불가능하죠. 평화지대로 만들려면은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강력한 억지력을 폐지하면은 평화지대가 분쟁지대로 가는 거죠. 이거 분쟁지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항구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이것은 14선언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겁니다. 14선언에서 나오는 평화수역이 어디냐? 그때 남북한 국방장관 회담을 해보니까 북한은 지금 NLL 밑에다가 평화수역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해가지고 그나마
가운데 양쪽이 같은 등면적으로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지금 NLL은 선입니다. 그 위에다가 NLL을 없애버리고 평화수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면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평화수역 안에서 남북한 배가 뒤엉키고 하면은 분쟁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바로 북한은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더구나 수도권을 방어하는 대한민국의 옆구리입니다. 측면입니다. 이것을 철통같이 지켜야 되는데 이쪽에 분쟁 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NLL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죠. 휴전선과 NLL이 동시에 분쟁 지역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해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까? 그게 다 NLL 선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면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복잡해지고 충돌 가능성은 아마 제곱, 세제곱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3.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국방부 장관 회담을 자주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한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그렇다면 핵을 포기를 해야 되죠. 핵 포기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앞뒤가 안 맞죠. 북한이 핵을 포기한 그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정전상태 종식 평화체적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1.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때에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불가침 합의 과거에 기본 합의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깬 것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깬 데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이 없으면서 어떻게 앞으로 그것이 유지된다고 이 종이 조각 하나로 설명이 됩니까?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계적이란 말이 이게 불길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겠다. 북한이 군축을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 단계적이란 말에 핵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함정입니다. 미국은 단계적 비핵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진핑은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비핵화란 말을 군축이란 말로 바꿔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계적 군축, 이것은 단계적 비핵화. 그것은 요만큼 비핵화하니까 제재 풀어달라 하는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지 하여튼 애매모호한 말이 단계적 군축이란 말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망의 3.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종전선언이 왜 지금 나옵니까? 나오려면은 조건을 달아야죠. 6.25 종전선언은 6.25를 일으킨 북한 노동당 정권의 사과, 배상,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가 있어야 하고 국군포로, 억류된 국군포로 보내줘야 하고 납북자들 다 돌려줘야 합니다. 종전은 전쟁 상태를 끝내고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그 전쟁의 유산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을 것인데 평화협정은 사실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평화협정입니다. 그 내용이 또 새로 평화협정 만들 필요도 없어요.
다만 여기 남북미 3자, 남북미 중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남북 마음대로 안 될 것이고 많은 견제가 지금 들어갈 것인데 평화협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전쟁이 종전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평화협정 맺었다가 공산화된 월남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나옵니다. 끝에 나옵니다. 오늘 만남의 가장 큰 목적이 비핵화 논의였는데 이게 슬쩍 마지못해 끼워 넣은 것처럼 하나 나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여기에 북한 비핵화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비핵화 한다고 해야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핵 없는 한반도, 이거 완전히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의미합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면은 북한은 어떤 식으로 주장하느냐?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철폐해야 된다. 핵을 운반할 수 있는 항공모함 잠수함 얼씬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핵 없는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한다 해야지. 왜 핵 없는 한반도가 나옵니까? 완전한 비핵화는 핵 없는 한반도를 수식하는 거니까 완전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즉 한미동맹의 완전한 종결, 핵우산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 비핵화 선언은 없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의 해석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계속 시비를 붙일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 미국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고 생각할 거고 북한은 완전한 미국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또 골칫거리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갔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넘어갔든지 김정은의 핵 전략에 동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가 뭡니까? 그게 지난주에 발표된 북한 노동당의 전원회의 결정 아닙니까? 그 결정을 보면은 주동적인 조치가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다. 앞으로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왔는데 이걸 비핵화라고 부를 수 있는지, 북한이 비핵화라고 부를 수 있는 대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과 북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렇게 써야죠. 한반도 비핵화. 지금 한국에 남한에 무슨 핵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주한미군, 사드까지 포함될 겁니다. 이 문장은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철거에 합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와해를 합의했다. 그 다음에는 뭐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성을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좋은 말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천 방안이 없어요. 더구나 실천 안 할 때 응징하는 이야기가 여기 없습니다.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비핵화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언론은 완전한 비핵화란 요 말 하나를 가지고 앞뒤 다 잘라내버리고 크나큰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2018년 4월 27일 저녁 8시 40분을 넘어서 9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두 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선언을 비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마지막 문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에 김대중, 2007년에 노무현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은 김정은이가 판문점에 왔습니다. 판문점 남측에서 했지만 사실상 중립지대죠. 판문점은. 서울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은 서울에 올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겁이 나는 모양이죠. 그러면 다음에는 산수의 법칙에 따라서도 김정은이가 서울에 와야죠. 그런데 또 한국 대통령이 평양에 갑니까? 그럼 이 스코어가 3대 0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의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꼭 대한민국 대통령이 불려가는 꼴입니다. 조공 바칠 때 이렇게 하죠. 이것은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 사이에 힘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더구나 평양에 가면은 평양 연출에 놀아나게 됩니다. 평양에 가면은 딱 포위가 돼가지고 완전히 상징 조작에 놀아나게 됩니다. 왜 또 평양을 갑니까? 불길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선언은 사실은 14선언의 동생쯤 됩니다. 14선언. 14선언에 들어간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이번 판문점 선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2007년 10월 4일에 발표된 이 선언은 그 목적이 퇴임을 몇 달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를 만나가지고 다음 정권의 쇠기를 박는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부주기하고 한국의 안보 체제를 약화시키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천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실천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실천했으면 아마 한국 안보 체제는 10년 전에 일찌감치 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14선언이 이제는 실천 버전으로 새로 나온 거죠. 다만 지금은 북한의 핵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실천이 어려울 겁니다. 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제정세가. 그러나 이 합의문을 가지고 앞으로 김정은은 갑이 되어가지고 계속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를 을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막 요구할 근거를 우리가 마련했죠. 우리가 말았습니다. 여기 14선언에도 우리 민족끼리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NLL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14선언에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대로 한다면 대북제재는 와야 됩니다. 14선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4선언에 합의한 대로 실천한다고 지금 오늘 합의를 보았습니다. 14선언 제5항입니다.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 공영과 유무 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여러분, 유무 상통의 원칙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유무 상통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서로 나눠 쓰자. 이건 조폭 집단끼리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무 상통이 어떻게, 그러니까 없는 북한과 있는 대한민국이 서로 나누자, 즉 대북 포주기를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무상통. 그 뒤에 나오는 게 과연 유무상통이 맞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 내부 협력 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 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 모든 특혜를 주자 이거죠. 그것을 민족 내부 협력 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했습니다.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 의료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경제 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이래 되면 NLL 구멍이 납니다.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 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 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 신의주 철도와 개성 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해 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안병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 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완전히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았는데 전부가 대한민국이 북한에 해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없고 북한에 해주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주든지 북한 사람을 고용하든지 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가 와야 되고 북한의 현금 수입을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선언에도 핵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핵 문제 합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 9.19 공동성명,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게 오히려 오늘 발표된 것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문은 11년 전의 14선언보다 후퇴한 겁니다. 왜냐하면 14선언은 그나마 비록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라고 했지만은 9.19 공동성명 2.13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폐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은 북한 핵을 폐기한다. 핵을 폐기하면은 뭐뭐 해준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적힌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9.19 공동성명을 지키자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4선언보다 더 후퇴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언론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이 마치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왜곡된 정보를 쏟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14선언은 다행히 정권 교체를 해서 실천이 되지 않았다.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을 썼어요. 잃어버린 11년인가? 10년이란 말을 썼습니다. 김정은이가. 그 말인 것 같습니다. 2007년 이후에 한국에서 우파 정권이 10년간 계속되니까 이 14선언에서 하려고 했던
하려고 했던 게 뭐냐. 대북 포주기, 대한민국의 안보체제 와해,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다. 잃어버린 세월이다.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4선언을 이어받은 판문점 선언이 현실화된다면은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고 아마 거의 내전적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하나의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게 이런 상황은 아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취지에 따라서 핵우산 제공을 포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책임도 있고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안보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다가 자주국방 의지를 상실하고 동시에 자유통일 의지까지 상실함으로써 한국의 우파 세력이 이렇게 몰리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파 세력, 자유민주 세력이 남북한의 좌익 공동 전선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니까 국가 생존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취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또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저런 회의에서 등장한 북한의 태도 사이에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만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선언문에 나오지 않는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배신감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탈출구를 뚫어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친미국가가 되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남한, 북한, 미국 이 3자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이런 구도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잘못하면 소외될까 싶어서 서둘러 김정은을 북경으로 불러서 체면을 세워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문제 많은 합의문이 나왔는데 이 합의문대로 되면은 대한민국은 방공자유국가로서는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보다 힘센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이란 눈밖에 가질 것이 없다고 링컨이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예사로 무시합니다. 오늘 발표된 이 합의문은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헌법 위반 사실을 명쾌하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학자들, 법기술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이 살아있는데 이런 6.15 선언, 14선언, 판문점 선언이 나올 수가 없죠. 선언으로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헌법이 선언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6.15 선언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18년 동안 그 위헌성을 법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더 악화된, 더 위헌적으로 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토경의를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자유진영은 가진 무기가 지금 헌법밖에 없습니다. 헌법은 잠자고 있지만은 흔들어 깨우면은 엄청난 이 힘을 내게 마련입니다.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가 수시로 짓밟히고 했지만 결국 그 마그나 카르타가 살아가지고 영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그 마그나 카르타의 힘으로 독재자가 물러나고 왕의 목이 달아나는 그런 혁명을 가능하게, 청교도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마그나 카르타의 뜻이 한국의 헌법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다행히 개헌은 현재 좌절됐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불러내야 합니다. 헌법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